구독, 좋아요. 자, 1부 시작합니다. 강전의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조금 이따 후보 단일화 문제는 좀 집중적으로 중간에 좀 분석하는 걸로 하고, 우선 민주당과 이재명의 이런 입법 쿠데타, 입법 내란, 법치주의 파괴, 헌정 질서 붕괴를 노리는 이 책동에 집중적으로 좀 책동을 분석해 보겠는데, 이 문제부터 한번 좀 주제로 다루고 여쭤볼게요. 민주당이 드디어 허위사실 공표죄 개정에 지금 나섰네요. 허위사실 공표 구성 요건 중에 행위 부분, 지난번에 이재명이 자신의 재판 부분에서 이 행위 부분에 관해서도 의견을 낸 바 있는데, 결국은 이것을 빼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오늘 국회 행안위에 직권상정을 민주당이 한다고 합니다. 단독으로 처리를 하겠다. 네. 이런 건데, 자, 이 대법원의 판결에도 이 문제 행위에 관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 정면 위배하는 그런 지금 책동을 하고 있네요. 그렇죠. 결과적으로는 처벌이 이제 뒤집히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니까 처벌 조항 자체를 없애버리겠다라고 하고 있는 것인데, 우리 국민들께서는 너무 우려되는 상황이죠. 기본적으로 우리 대한민국은 삼권 분립이 되어 있는데, 사법부의 그 판결을 무력화하기 위해서 입법부가 폭주를 한다는 거잖아요. 물론 네. 법을 제정하고 개정하고 이것이 그 법 안에서, 헌법 안에서는 입법부의 권한이 맞습니다만 이렇게 쓰라고 준 것은 아니죠. 근데 그렇죠. 지금 민주당 측에서는 처음에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이야기가 됐었죠. 대통령으로 당선이 됐을 때는 진행 중인 사건들이 모두 재판이 정지되도록 이렇게 아예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내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거는 뭐 우리 시청자분들 다 아시겠지만 헌법 84조 해석에 대한 문제입니다. 예. 이재명 대표가 한 방송에 나와서 제가 대통령이 되면 진행 중인 모든 사건이 중지된다는 게 법조계의 다수설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예. 근데 민주당이 이렇게 84조의 해석과 관련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그러니까 새로운 조항을 넣는 거거든요. 이런 걸 발의했다는 거는 이재명 대표가 거짓말했다는 거. 그거를 인정하는 거예요. 이게 그냥 기다리고 있으면 헌법재판소에서 결정이 나올 것인데, 헌법재판소에서 이재명 대표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결정이 나오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 그 안에도 뭐 율사 출신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판사, 검사, 변호사 출신들 많은데 다들 알고 있기 때문에 아예 형사소송법을 개정하자라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그것을 넘어서서 여러 가지 불안한 것들을 다 제거해 버리겠다라는 속셈으로 보이는데, 공직선거법에 있어서도 허위사실 공표와 관련해서 아예 삭제해 버리겠다는 거예요. 그게 법을 만들면서 개정을 하면서 동시에 시행되도록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상황에 있어서는 6월 3일 조기 대선 전에 확정되기는 실상 어려울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5월 15일에 파기환송심 재판이 있는데 그날 출석하지 않겠다라고도 이야기하고 있고, 또 서류도 그 민주당 당직자들한테 뭐든지 받지 마라. 네. 막 이런 지침도 내려갔다라고 하는데, 그러면은 5월 15일은 좀 공전이 되고, 근데 그런 게 있어요. 그 법원에서 이렇게 파기환송심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재판이 안 나오고 그 다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안 나오면은 피고인 없는 상태에서 재판할 수 있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이 그러면은 15일 날 만약에 안 나갔을 때 16일로 기일 잡고 16일 날 선고까지 해버리는 거 아니야? 그래서 선제적으로 지금 사건 들어가지도 않은 고등법원 판사들까지도 같이 탄핵해버리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게 바로 그 맥락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그렇다라고 해도 다시 유죄가 나와도 재상고를 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으로. 그래서 지금 남들은 3번 하는 재판을 이재명 대표는 5번까지 받게 되는 건데, 올리면은 뭐 대법원이야 금방 확정이 되겠지만, 이게 뭐 7일의 상고 기한이라든지 20일의 상고 이유서 제출 기한, 이런 게 있어서 6월 3일 전까지는 확정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면 이들의 속셈은 지금 이런 법안 발의했을 때 어차피 만약에 본회의에서 통과가 된다고 해도 지금 2조 권한대행이 제2요구권 행사할 거는 사실상 뭐 당연히 예상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네. 돌아왔을 때 200석으로 하기 어렵다는 것은 다들 알고 있을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재명이 대통령이 된다면 뭐 그걸 제2요구권 행사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면은 150석이 지금 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뭐 개정안 통과시키고 이재명 당시 뭐 대통령이 여기에 대해서 그냥 바로 공포해 버리는 형태로 이렇게 진행을 하겠다는 거죠. 이게 정말 너무 놀라운 게,
피고인 이재명에 대한 사건이거든요. 근데 네. 피고인 민주당처럼 지금 움직이고 있어요. 어, 민주당은 물론 이재명의 리스크가 당의 리스크. 네, 물론 434억 원 토해내야 되는 거에 대해서는 이해가 되지만 그것을 넘어서서 지금 완전한 운명 공동체로서 같이 하고 있는데 이런 것이 과연 우리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것인가, 수권 정당이 되겠다고 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 헌법 수호 의지가 있는 것인가 굉장히 의문이 드는 지점이죠. 예. 자, 허위 사실 공표죄 개정 문제 먼저 다뤄봤고요. 자, 이재명 문제로 바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재명이 지난 5월 1일 대법원의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 이후에 직접적으로 대법원을 공격하는 것은 자신의 입으로는 직접 하진 않았습니다. 당이 그 역할을 했죠. 민주당 의원들이 전면에서 그걸 나섰는데 특히 민주당 지도부가 대법원과 파기환송심 재판부에 대해서 계속적인 협박을 가해왔는데 이제 이재명이 직접 대법원을 직접 공격하는 양상으로 바뀌었습니다. 사법부를 겨냥해서 3차 내란도 진압될 것이다. 진압할 것이다. 대법원 판결 3차 내란이다. 이런 취지로 이재명이 발언을 했네요. 그렇죠. 이제 뭐 내란, 사법 내란, 사법 쿠데타 뭐 이런 표현들도 민주당이 계속 써왔는데 이재명 대표도 앞장서서 처음에는 약간 뒤로 빠지는 듯 하더니 이제는 본인도 여기에 대해서 좀 강하게 어필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에 이 사건뿐만이 아니라 특히 굉장히 많은 사건들이 있잖아요. 뭐 대장동이라든지 백현동, 뭐 위증교사 여러 가지 사건이 있는데 이재명 대표는 모든 것이 다 정치 검찰로부터 본인의 피해를 받고 있다. 이런 이미지를 하다가 그동안에는 법원에 대해서는 조금 자제한 듯한 모습들이 있었어요. 예. 민주당에서는 당직자들이 조금 과하게 표현을 했을 때 이재명 대표가 오히려 법원에 대해서는 그렇게 표현하지 말라는 형태로 좀 지침을 내려주기도 했었는데 이제는 이재명 대표도 뭐 극단으로 와 있는 상황이고 믿을 사람들이 있는 거죠. 지금 초선 의원들이 좀 앞장서서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예. 초선 의원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작년 총선 과정에 있어서 비명 횡사, 친명 횡재 이 공천 과정에 들어간 사람들이 초선 의원인 거예요. 이재명 대표의 원외 조직, 그 지지 조직이었던 더민주혁신회의라는 데가 있는데 뭐 양문석, 김준혁, 뭐 문제 있었던 사람들이 다 그쪽 출신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원외 조직이다가 작년 총선 때 31명이 원내로 진입을 해요. 네. 이들이에요. 이들이 계속적으로 더민주혁신회의를 전국화시키고 더 키우면서 자기들이 앞장서서 처음에 대법원장뿐만이 아니라 파기환송 의견을 냈던 10명의 대법관 전부를 탄핵하자라고 초선 의원들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이거는 본인들의 공천에 대한 고마움 그리고 이런 역할을 하라고 이재명 대표가 당시 공천을 준 것이 아닌가라는 의심을 지울 수가 없는 지점이에요. 근데 이제 어쨌든 본인이 뭐 경청 투어라고 하면서 전국을 돌아다니고 있는데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어쨌든 지역 사람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게 정책적인 부분들도 있겠습니다만 당신이 대선 후보로서 자격이 있는 것이냐, 당신이 대통령이 됐을 때 아니 우리 또 대선 치루화될 수 있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이거 너무 나라가 혼란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경청 투어를 진행을 하면서는 사법부에 대해서도 내란 세력이라고 하면서 공격을 하고 있는데 이게 저는 굉장히 역풍이 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뭐 물론 핵심 지지층 같은 경우에는 더 단결할 수도 있겠죠. 민주당 당원들이 계속 뭐 가입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들도 있는데 중도층에서 보기에는 이건 너무 과하다. 실상 좀 정상적인 정당이라면 이렇게 대법원에서 확정은 아니지만 어쨌든 유죄 취지로 판결이 나오고 실질적으로 확정이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파기환송심은 그대로 판결을 할 거고 그대로 이제 대법원으로 올라가서 거기에서 이제 확정이 되는 거니까 실질적으로 유죄라는 것에 있어서 확정이 되어 있는 건데 그러면은 후보를 교체할 수 있는 시간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시간도 줬죠. 5월 1일에 선고가 났으니까 5월 11일까지 후보 등록을 하면 되거든요. 그러면 내부적으로 뭐 전당대회를 다시 한번 하든 뭘 하던 간에 후보 교체를 할 수 있는 시간도 있는데 근데 본인들은 이재명과 운명 공동체로서 함께하겠다라고 하는 게 저는 일단 초선들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재명과의 어떤 운명 공동체 이런 것들이 있지만 재선 3선 이상의 좀 선수가 있는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내심으로는 좀 불만이 있지 않을까라고도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자, 그런데 이재명이 사법부를 향해서 특히 대법원을 향해서 3차 내란을 진압하겠다.
뭐 이렇게 사법부 전체를 향해서 특히 대법원과 지금 파기환송심 재판부를 향해서 3차 내란도 진압하겠다 이런 것일 텐데 뭐 유죄 선고가 미칠 파장에 대해서 굉장히 그 문제를 우선적으로 하겠죠. 그런데 이 3차 내란이라고 규정한 게 이번 이재명과 민주당의 선거 전략 중에 내란 종식 이게 그렇죠. 이제 선거 기본이죠. 그게 이제 프레임이나 구도의 연장으로도 해석이 가능합니까? 그렇죠. 지금 대법관들을 탄핵하겠다라는 게 굉장히 무리해 보이지만 이들은 사법 내란을 하고 있다, 사법 쿠데타를 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내란이 종식되지 않았다는 프레임으로서 본인들이 대법관을 탄핵해야만 되는 이유에 대해서 국민들께 어필을 하려고 하는데 저는 전혀 먹힐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저는 안타까운 게 탄핵이 너무 쉬워요. 예, 진짜, 탄핵이 쉬워졌어요. 우리 예전에는 네. 탄핵이라는 것이 굉장히 입에 꺼내기도 어려운 단어였는데 민주당이 되고 습관성 탄핵, 습관성 그 특검 이런 것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지난주에도 이재명 대표가 5월 1일 날 낮에 유죄 판결을 받으니까 그날 밤에 갑자기 최상목 경제부총리를 탄핵하겠다고. 그리고 그때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그 소식을 듣고 본인이 먼저 사표를 낸 거잖아요. 이게 국무회의를 무력화하려는 시도가 아니냐. 지금 이제 14명밖에 국무위원이 남지 않았어요. 물론 정부에서는 11명 이상이면 괜찮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는 건데 혹시라도 나중에 법적으로 문제가 생겨서 이게 재판을 넘어가게 됐을 때는 헌법에 있어서 국무위원은 15인에서 15인 이상 30인 이하로 두고 있기 때문에 지금 14명으로서 하는 것이 맞느냐라는 법원의 해석이 좀 다르게 나올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군요. 그러면 이게 정말 국무회의가 헌법기관이고 그리고 뭐 그동안에 감사원장에 대해서 탄핵했었던 부분 결국에는 뭐 다시 기각이 돼서 돌아오긴 했습니다만 여기도 역시 헌법기관인 것이죠. 그리고 대법원에 대해서도 이렇게 하고 있는 부분들 이게 헌정수호의 의지가 있는 것인가에 대해 굉장히 의문이 있을 수밖에 없는 지점인 거예요. 지금 뭐 내란 종식이라고 하면서 계속적으로 프레임을 씌우고 있는데 오히려 이런 형태로 하고 있는 것은 이재명 대표의 나머지 이제 사법 리스크들 그것도 재판부 판사들이 다 사람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분명히 역효과가 있을 수밖에 없지만 어쨌든 막판이고 본인들이 여기서 정권을 잡으면 앞서 무슨 법을 개정을 하겠다라는 둥. 또 대법관 지금 14명인데 30명으로 증원하겠다라고 하잖아요. 그럼 본인들이 정권 잡으면 16명 임명하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중에서도 일부는 뭐 판검사 출신이 아닌 사람들을 임명을 해야 된다라는 규정까지 넣었는데 이게 본인들과 가까운 사람들 뭐 시민사회단체에서 들어갈지 누가 압니까? 이런 것들이 예상이 되는 상황에서 국민들은 우려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자, 방통위의 사실은 개정법을 보면 개정안을 보면 비슷한 상황이네요. 사실은 이제 대법관들을 지금 30명까지 늘린다고 하니까 좌파 시민단체 인사들도 들어갈 가능성까지 배제할 수는 없겠네요. 자, 그런데 이재명 후보가 유세 과정에서 이런 얘기했습니다. 조봉암하고 김대중에 비유하면서 자신이 자기 상황을 조봉암, 김대중에 좀 비유를 했어요. 그러면서 결코 지지 않을 것이다 이랬는데 이 조봉암, 김대중 전 대통령에 비유한 어떤 노림수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해석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사법살인, 난 예. 여기서 살아남겠다. 그리고 그게 본인이 살아남는 것이 민주주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 같아요. 근데 그러기에는 우리 국민들께서, 그러니까 민주당 지지층도 이 판결에 대해서 뭐라고 하진 않습니다. 예. 근데 왜 이렇게 판결이 빨리 나왔냐? 이런 것들 뭐 6만 페이지를 읽을 시간이 있었어? 뭐 절차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거지. 이재명 대표가 본인이 당선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한 것이다에 대해서는 제대로 반박하는 민주당 쪽 인사들이 없거든요. 예. 그러니까 본인은 어떻게 보면은 자범 수준인데 본인을 뭐 김대중, 조봉암에 비유하고 있다는 것은 너무 어처구니가 없고 그리고 민주당 내에서도 강성 그 개딸 지지층 이외에 이재명 대표에 대해 별로 좋아하지 않는 좀 관망하고 있는 민주당 지지층들에게도 오히려 역효과가 있는 이런 발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무리수를 쓰면서 본인을 약간 좀 신격화하고 싶은 것이 아닌가. 지금 당 내에서 아버지라 불리고 있는데 아무리 아버지라고 해도 이런 것들은 너무 과하다는 거 모두가 다 알고 있다. 근데 민주당에서는 지금 또 그건 있는 것 같아요. 이재명 이외에 사람이 없어요. 예. 이번에 그 경선 과정도 김동연, 김경수 이렇게 두 명의 후보가 나오긴 했는데
굉장히 좀 매가리가 없었죠. 어떠한 검증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전혀 없고 그냥 맞춰주기식 이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김동연 지사는 다시 그냥 경기도지사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김경수는 본인의 뭐 다음번 스텝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다라는 인상을 저는 개인적으로 받았었는데 이 상황에서 민주당 입장에서는 실상 이재명 외에 다른 사람을 찾기도 어려운 이런 복합적인 상황들이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도 생각합니다. 예, 이재명이 조봉암, 김대중 비유한 이유 사법살인이었다. 사형을 선고받았다. 뭔가 자신이 그런 법원으로부터 이 사법부로부터 그런 사법적 공격을 당하고 있다. 그런 측면을 부각시키려고 하는 것이겠네요. 자, 주요 쟁점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법치를 파괴하는 장면들인데 그 과정에서 어떤 쟁점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볼 텐데요. 민주당이 주요한 이번 대법원의 파기환송에 대해서 걸고 넘어진 몇 가지 쟁점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6만 쪽이 넘는 사건 기록을 제대로 읽지 않았잖냐, 졸속 재판이잖냐, 대법관들이 사건 기록을 다 봤냐, 다 봤는지 열람 기록을 공개라 뭐 공세를 지금 나흘째 하고 있는데요. 자, 박범계 영상 보고 한번 그 문제 한번 좀 다시 쟁점 다뤄보겠습니다. 뭐 수만 페이지 기록을 얘기하시는데 예. 뭐 본인은 못 보셨는지 모르겠으나 헌법재판관분들은 일주일이면 이 수만 페이지 다 읽을 수 아, 있습니다. 수만 페이지 일주일이면 다 읽으세요. 아니, 수만 페이지를 어떻게 별거 일주일에 아닙니다. 다 수만 보세요? 페이지. 저도 판사할 때 예. 뭐 수만 페이지가 아니라 수십만 페이지짜리 기록도 봤습니다. 아. 매주 한 번씩 하는 재판에 그거 다 처리합니다. 그거 어려운 일 아니다 그 말씀이세요? 그거 어려운 일 아닙니다. 자, 박범계뿐만 아니라 최기상 여러 의원 판사 출신들의 민주당 의원들이 많죠. 검사 물론 변호사 출신도 적지 않습니다만 그런데 판사 출신인 저 법조인 박범계 이야기도 들었습니다만 저 앞장서서 이 박범계 의원도 제기를 하고 있어요. 자, 판사 이 대법관들이 6만 쪽의 페이지를 읽었겠냐? 이거 대법관들이 재판 기록을 자세히 보지 않고 제대로 보지 않고 졸속 재판을 했다 이런 걸 계속 제기하고 있는데 지금 박범계도 모르지 않을 텐데 이걸 그 대법관을 공격하는 거 이게 뭐 약한 골이라고 생각하는 건가요? 어떻게 보세요? 그냥 뭐 마지막 발악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박범계 의원이 판사이기도 했고 뭐 법무부 장관이기도 했고 본인이 여기에 대해서 과거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그 과정에 있어서 저런 인터뷰를 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릴 게 대법원 같은 경우에는 법률심이에요. 네. 1심이랑 2심은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는 사실심이고, 그러니까 뭐 증인을 추가로 부른다라거나 혹은 뭐 같은 증인을 한 번 더 부른다거나 이런 것들이 가능한데 대법원은 공판기일 자체를 열질 않습니다. 그냥 항소심, 그러니까 원심의 판결이 법적으로 정당했는지에 대해서만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공판기일 없이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선고기일이 지정이 되면 그냥 선고를 하는 거예요. 본인들이 판단이 끝났을 때. 예. 그러면은 그동안에 3월 26일에 항소심이 끝났고 그리고서는 며칠 정도 뒤에 기록이 모두 대법원으로 넘어갔다라고 하고 그때부터 재판연구관 한 100명 정도가 있거든요. 이분들이 붙어서 거기에 대한 연구보고서를 작성을 했다는 거죠. 그 4월 22일, 24일 두 번 심리가 있을 때 22일은 좀 절차에 대해서 논의를 했다라고 하고 24일에는 어쨌든 이 재판연구관들이 만들어낸 보고서를 가지고 그냥 검토를 하면서 표결까지 했다라고 하잖아요. 예. 이게 일반적인 모습이에요. 일반적으로 대법원으로 사건이 올라가면 심리기일을 한 차례 정도밖에 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재명 대표 사건은 어쨌든 두 차례를 했던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 수많은 재판 연구관들이 붙었던 거죠. 이게 뭐 전원합의체 회부되고 9일 만에 어떻게 하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3월 26일부터 이미 검토는 시작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네. 그리고 시기적으로 왜 대선을 앞두고 지금 선고를 해? 이거는 어떤 정치 개입 아니야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건 1심이 너무 오래 걸려서 그래요. 633 원칙이 있는데 1심이 2년 2개월이 걸렸습니다. 항소심이 4개월 정도 걸렸어요. 만약에 6개월 안에 뭐 적어도 1년 안에 이렇게 좀 1심이 빨리 끝났다면 이재명 대표는 이미 진직의 피선거권이 박탈이 되어 있는 상황이었는데 1심이 너무 오래 걸렸고 지금 여기까지 오게 된 거예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반박할 수 있는 민주당 쪽 인사는 아무도 없는 거죠. 네. 그러니까 계속 본인들 눈에 이렇게 사람들을 현혹시킬 수 있는 가벼운 말, 9일 만에
6만 페이지 이런 것들로서 현혹하려고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것에 대해 대법원에서도 이야기했고 법조계에서도 이야기했고 심지어 박범계 의원조차도 과거에 자기는 수십만 페이지를 봤다라고 네.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억지 논리가 참 계속되고 있는데 안타깝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박범계의 발언 영상을 통해서 저들이 자기 눈을 찌르는 장면들을 한번 보게 되는 거죠. 자, 또 다른 한번 장면 쟁점이 되는 상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박선원의 음모론을 한번 그 장면을 볼 텐데 박선원 음모론 이야기를 하니까 배종찬 인사이트 K 연구소장님이 그 사이에 박선원 잡으려고 왔네요. 배종찬 인사이트 K 연구소장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베스트로사 배영찬입니다. 예. 업무론하고는 전혀 상관없고요. 예. 진실과 사실만을 이야기합니다. 예. 국정원 1차장 출신 박선원이 유튜브 방송에 나가서 했던 발언인데요. 이 음모론 관련된 내용 어떤 내용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윤석열과 이쪽 법조계를 잘 아는 선배님이 전화 오셔가지고 그 소위 윤석열 5인방이라고 불리우는 사람이 있대요. 예. 김현장의 변호사라는 분이 있답니다. 예. 그 사람이 윤석열하고 엄청 친한 그 5인방인데 지난 한 달 동안 잠적했던 것처럼 전화를 안 받더래요. 그때부터 윤석열과 조의대 사이를 덜이 놓으면서 이 계획을 세운 거 아니냐. 그리고 한덕수가 누구냐. 한덕수가 김현장 고문했던 사람 아니냐. 그래서 이 한덕수까지 다 연결이 돼 있는 거고 이재명 후보직을 박탈하고 그리고 한덕수가 정권을 찬탈하려고 하는 계획이다. 예. 먼저 오셨으니까 자 박선원 저 이야기를 드렸을 텐데 윤석열 대통령과 뭐 김현장 변호사 어떤 S 변호사라고 알려져 있죠. 변호사 조희대 대법원장 사이에 카르텔이 있다는 제보를 받았다. 제보 내용이 뭐냐 구체적으로는 없습니다. 그냥 제보를 저런 식으로 관계가 있는 것 같다. 전화 안 받으니까 아마 뭔 작업을 했겠지 이런 음모론을 제기를 했어요. 소장님 먼저 오셨으니까 소장님 이 발언 어떻게 들으셨어요? 그럼 많은 시청자분들이 아실 거예요. 배추도사는 항상 사실과 진실만을 이야기하니까 네. 업무론을 이야기하는 사람하고는 확연하게 대비가 되죠. 예.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냥 박상준 의원은 의정활동을 열심히 하면 되잖아요. 왜 이런 이야기를 할까요? 그러니까 뭐 법안 통과라든지 국민들이 세금 줘서 세비 주는 또 의정활동에 요구하는 게 있을 거잖아요. 그걸 하면 되는 거고 그럼 뭐 정확한 근거가 있거나 그러면 뭔가 문제가 될 만한 게 있다든지 그러면 없잖아요. 그게 없고 그냥 지난번에도 계속해서 박선원 의원은 헌법재판소에서 홍장원 전 1차장이나 또 여러 또 논란에 또 관련된 됐던 적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의정활동 열심히 하면 되는 겁니다. 국회의원은 실력으로 의정활동 잘해서 아 저 사람 실력이 있는 국회의원이다. 그냥 이념적으로 같은 쪽이니까 아 박선원 잘한다. 윤석열 때려잡아라. 이런 평가를 받는 건 말고 그냥 자기 일 열심히 해서 평가를 받으면 되는데 저는 모르겠어요. 뭐 국정원 출신이고 박선원 의원은 제 또 대학 선배이기도 한데 그냥 저는 항상 올곧은 이야기만 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뭐 손해도 많이 보는데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뭐 음모론 이런 거 이야기하지 말고 자기 일 열심히 하시라. 왜냐하면 근거도 없고 뭐 조희대 대법원장이 누구 친구고 누구 뭐 카르텔이라고 해서 대법원장 정도에 위치해 있는 사람이 그런 판단을 할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 정치권이 계속 흔들어 가지고 사법부를 완전히 그냥 개엉망으로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 자체가 차라리 우리 국민들 마음은 이럴 거예요. 이럴 국회의원들 같으면 다 그냥 뽑지 말고 그러니까 참 유권자들도 문제예요. 이런 국회의원들을 뽑아서 국회의원 세비를 다 주면서 돈을 주면서 역할을 하기 우리 같은 사람은 뭐 정말 차비도 안 나오는 이런 왔다 갔다 하면서 방송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국회의원 이 세비가 얼마입니까? 4년 동안 거의 4억 아니에요. 4억 넘을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일이나 열심히 하든지 아니면 일 열심히 안 할 거면 그냥 세비를 토해 놓든지 그래야 되겠죠. 네.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이 이렇게 허위 사실을 공표하는 것들에 대해서 강력하게 처벌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들이 들고요. 거기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얘기는 나오고 있죠. 민주당의 국정원 출신 의원들이 좀
여러 명 있죠. 예, 이런 이야기들을 잘하는 것 같아요. 박 씨가 2명이나 있네요. 박지원 의원이 최근에 이제 예. 이분은 심지어 국정원장 출신이잖아요. 예. 이재명 대표의 그 대법원 선고에 대해서 예. 정통한 소식통에 의하면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무죄 나온다 막 이런 그 어떻게 보면은 민주당에서 이재명 대표 그렇게 10대 2로 파기환송 결정 나온 거 당황했던 게 박지원 의원의 그 정통한 소식통을 믿었던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는데 예. 이런 형태로 자꾸 없는 얘기들 지어내는 거 이게 저는 대외적으로도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아니 대한민국 국정원장, 차장 출신들이 저런 이야기를 한단 말이야? 굉장히 좀 의문스러운 부분들이 있잖아요. 자제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 박선원 의원 발언 같은 경우에 그래서 좀 메이저 언론에서 거의 잘 쓰지도 않아요. 이게 너무 말도 안 되는 얘기인 거죠. 근데 이제 가십으로서 우리가 그냥 웃고 넘어갈 수는 있는데 이런 것들이 민주당 지지층들에게는 지금 어떻게 보면은 본인들이 지지했던 후보 유일한 후보잖아요. 다른 네. 사람이 없으니까 날아갈 만한 상황에서 지푸라기라도 짚고 싶은 이 마음으로 박선원 의원의 이야기들을 자꾸 돌려보고 이런 것으로 보이는데 참 의미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제가 싶습니다. 그냥 짧게만 말씀드릴게요. 1번 조희대 대법원장이 누구 부탁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하고 관계 때문에 이런 판결 내렸겠어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 거고. 두 번째로는 대법관이 14명 중에서 10명이 찬성 유죄다라고 인용을 한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은 인용을 해서 기각이 아니라 판단을 내려서 위법하다 해서 유죄 취지 파기 환송을 했으면 조희대 대법원장이 그럼 10명을 때려서 저렇게 만들었겠습니까? 입틀막을 했겠습니까? 가당치도 않은 이야기인 거죠. 그러면 여기서 사법부를 존중한다고 그동안 민주당이 이재명 후보가 얘기했으면 고등부 유죄 취지 파기환송돼서 최선을 다해서 법률적으로 방어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것까지 우리가 뭐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리고 더 당당한다면 헌법 84조 또 형사 소송법을 개정해서 재판 중지 이런 꼼수를 부릴 게 아니라 당당하게 제가 대선 후보라면 그러겠어요. 뭐 아니 뭐 인생 뭐 있습니까? 전세 아니면 월세고 뭐 대통령 아니면 뭐 장사하는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뭐 있습니까? 그러면 당당하게 판결 받아서 유죄면 유죄, 무죄면 무죄를 이제 명확하게 가리면 될 일이지. 그걸 비켜간다고 해서 비켜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세 번째는 계속 이런 음모론을 퍼뜨리는 것은 어쨌거나 간에 지금 엄청난 지금 위협이 된다는 이야기일 거예요. 우리가 이제 데이터를 분석을 해보면 이 공포심이라고 하는 포비아 지수가 예. 정말 실제로 그게 위협이 안 되면 음모론이 안 나옵니다. 실제로 지금 굉장히 지금 대법원의 선고라는 것이 예상치도 못했고 민주당으로서는 지금 절체절명 위기예요. 만약에 이재명 후보가 판결에 이 영향을 받아서 대선에서 낙마한다든지 또는 뭐 판결을 유죄를 받아서 이 민주당이 후보조차 못 내고 434억 원을 다 토해내야 되는 상황이면 민주당 자체가 흔적도 없이 사라질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위기감, 공포감이 그러니까 무슨 말이든지 이 투척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럴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국회의원이면 당당하게 의정 활동하고 이거는 고등법원 파기 환송됐으니까 법률적으로 이재명 후보가 자기 돈 들여서 내 돈 내산한 변호사를 통해서 방어를 하면 될 일인 것이죠. 예. 자, 정청래의 한번 문제도 잠깐 짚어보겠습니다. 정청래가 국회 법사위원장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한번 짚어볼 수밖에 없는데요. 페북 이미지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예, 정청래가 페북에다가 이렇게 썼습니다. 지금 대법원이 끝내 사법 쿠데타, 사법 쿠데타의 음모를 갖고 사법 폭동을 일으킨다면 국회는 비상계엄을 해제시키는 심정으로 대법원장을 포함해 사법 폭동에 가담한 법관 전원에 대해 탄핵에 나서겠다 이렇게 페북에다 올렸고요. 자, 또 하나 한번 볼까요? 오늘 관련된 건데요. 조희대 대법원장 대선 그대로 띄워주시죠. 조희대 대법원장 대선 개입 사법 쿠데타 진상조사를 위한 청문회를 법사위에서 개최해야겠다는 생각이 든다. 오늘 국회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 개최하는 문제 오늘 결정하겠다. 지금 이렇게 입장을 밝혔는데 아직 지금 저 국회 법사위가 소집된 건 아니지만 오늘 이제 개최될 걸로 예정은 보입니다. 자, 이 상황 강진일 변호사님 어떻게 해석을 하세요? 구국의 결단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예.
구 이재명 9명의 결단이겠죠. 9명의 결단. 네, 이게 어떻게 나라를 그 구하겠다라고 하면서 사법부를 무력화시키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지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가 어떤 명분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만약에 대법원장께서 나오게 되신다면 민주당 의원들의 질문에 오히려 조목조목 반박하면서 본인들이 되려당할 것이 저는 예상이 되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뭐 말하자면 망신주기식 이런 건데 이거는 기본적으로 사법부의 무력화도 있지만 망신주기, 모욕주기의 다름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니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수권정당이 되겠다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는지 저는 정말 건전한 국민 상식으로서 받아들일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뭐 지금 이야기하는 게 구국의 결단으로 대법원장을 포함해 사법폭동에 가담한 법관 전원의 탄핵에 나서겠다. 그러니까 이들이 처음에 초선이 10명, 파기환송 의견을 냈던 10명에 대해서 전원 탄핵하겠다 했다가 또 막 의총에서는 그래도 대법원장만 하자 이런 식으로 했다가 지금 정청래 의원을 법관 전원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서 고등법원 판사들까지도 선제적으로 탄핵을 해버리겠다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이게 과연 다른 재판부에는 그런 의미 비치지 않을 것인지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지금 대장동 사건이나 뭐 여러 가지 사건들이 지금 또 재판 진행 중인 사건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 재판부의 법관들도 다 탄핵하겠다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대통령으로 당선이 됐을 때 이제 헌법 84조에 문제가 있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뭐 형사소송법 개정안 지금 처리하겠다고 하는데 당장은 할 수가 없잖아요.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어야만 제2요구권 행사를 안 함으로써 처리를 할 수가 있으니까. 그럼 그때 대통령이 됐을 때 만약에 공판기일을 지정하는 어느 재판부인가가 공판기일을 지정을 하면 피고인은 출석을 해야 되는 의무가 있거든요. 그럼 그 과정에 있어서 헌법재판소로 이 84조 문제가 넘어갈 텐데 이 사람들도 다 탄핵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재명 대표가 뭐 들어올 수 있는 사건을 배당받는 재판부 입장에서는 굉장히 당황스럽고 또 예. 말하자면 어떤 두려움 이런 것도 느낄 수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상권 분립의 취지 자체를 몰각시키는 행위가 정말로 역풍이 올 것이다. 그 말씀밖에는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예. 저는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오히려 정청래 의원을 반겨야 될 것 같아요. 아, 박수 쳐줘야 돼요. 네, 이러면은 이제 사실 이번 대선이 매우 어려운 대선이잖아요. 국민의힘이나 보수 진영에서. 그런데 지금 정청래 의원의 행동이 저는 이번 선거판을 완전히 뒤집어 놓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는 뭐냐면 그동안 움직이지 않았던 중도층 흡수가 정말 힘들거든요. 대선판이. 근데 이들이 움직일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건 뭐야. 도무지 말도 안 된다. 이제는 정말 이게 이른바 말하는 입법 포크, 국회 포크구나. 그럼 두 번째는 뭐냐면은 제가 그동 말씀드립니다만 앵그리 버드가 그동안 작동을 잘 못했단 말이에요. 보수청이 지난 탄핵 국면에는 결집을 했는데 최근 들어서 여론조사를 보면은 오히려 보수 결집의 동력이 좀 떨어졌어요. 그렇지 네. 않습니까? 네네. 2심 또 이재명 후보 무죄도 나왔었고, 근데 이게 완전히 뒤바뀔 것 같아요. 완전히 탄력받아서 보수청들의 대결집이 일어날 거예요. 그럼 세 번째는 뭐냐면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후보가 당선되는데 1등 공신이 추미애 의원이었잖아요. 이번엔 정청래 의원이 되는 거예요. 근데 다 보면 그때는 법무부 장관, 이번에는 법사위원장, 법법 작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대선에서 이기는 법 되나 뭐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예, 예. 오히려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제발 정청래 의원이 빨리 좀 행동에 옮겨주시기를 원한다라고 할 것 같아요. 제가 보면 맞아요. 데이터상으로 분석을 해보면 이건 빨리 이제 정청래 의원이 법사위원장이 행동을 해줄수록 완전히 대선판이 바뀌는 것이거든요. 지금 PK 지역부터 시작을 해서 TK 지역뿐만 아니라 이렇게 되면 충청도 민심 판도가 바뀔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빨리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이걸 오히려 정청래 위원장의 행동을 오히려 하던 것을 주저하게 만들 수도 있기 때문에 조금 국민의힘에서는 잠잡고 있으면서 이걸 열어놓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오히려 빨리 이걸 결정을 보수의- 내려라. 그러면은 지금 이 고등법원의 이 파기환송심의 결론보다도 이걸 통한 민심의 변화가
더 빨리 일어날 수가 있는 거죠. 그런 변화가 보수의 있을 수 있다. 어머니가 추미였다면 이제 예. 아버지는 정청래가 되는 건가? 보수의 아버지 정청래. 네, 아까 그 제가 네. 말씀드린 거랑 지금 소장님 말씀하신 것도 비슷해요. 조희대 대법원장 만약에 청문회 불러오면 오히려 민주당 의원들이 번번이 깨지고 국민들의 어떤 여론도 안 좋아질 것인데 이러한 이야기들을 시도하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잠깐 딴 얘기인데 민주당이 이번에 굉장히 그 메머드급 선대위를 꾸렸잖아요. 네네. 그래서 자기네는 국민통합선대위다라고 하면서 뭐 윤여준 장관이라든지 좀 보수 쪽 인사들도 이렇게 많이 들어간 것들이 있는데 이낙연 전 총리는 거기에 들어가 있지 않아요. 예. 그리고 오히려 지금 뭐 한덕수 후보와 뭐 만남을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만약에 본인들이 국민통합선대위라는 진정성을 보여주려면 이재명 대표가 이낙연 쪽의 반응이 어떻든지 간에 한번 가서 만났어야 됐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행동을 하지도 않고 정청래 위원장이 그때 뭐라고 하냐면 이낙연 전 대표가 서운병에 걸렸다는 거예요. 자기 SNS에 그렇게 서운하다? 서운병, 네. 서운해한다, 서운병. 그 사람을 환자 취급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듣고 있으면은 이낙연 전 총리가 본인도 어쨌든 세가 있는데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에게 힘을 실어주겠습니까? 그 내부 바깥의 외연을 확장할 것이 아니라 함께 있었던 자기 집에 같이 있었던 사람부터 통합을 해야 그것이 진정한 국민 통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펜앤마이크와 정다운 삼이 함께 준비한 30년 산삼장인이 정성껏 키운 산양 산삼 펜앤마이크 TV 단독 혜택 산양 산삼 5년근 3플러스 3뿌리 42,900원 산양 산삼 7년근 3플러스 3뿌리 75,900원 펜앤마이크 구독자 전용 댓글 상단 할인 링크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전화 문의는 070-402-7087-9 전화 문의는 070-402-7087-9 펜앤마이크에서 추천하는 영상도 보고 가세요. 다른 영상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